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만났습니다. 여야는 IAEA의 신뢰성을 놓고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는데요. 정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민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아예 설득하지 않겠다고 지금 딱 그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퇴로를 모색하기는 간단치 않은 건데요. 지금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 세력 내지는 주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악플 테러라든지 또는 그 공항 시위를 보면서 과연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응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또 과거의 외신을 보면은 뭐 대만이라든지 또는 소말리아의 그 의회라든지 정치인들이 막 굉장히 과격한 시위를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일수록 과학과 논리와 근거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IAEA 사무총장이 저 자리에 있으니까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보더라도 이미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무단 방류로 매일 300톤씩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보고가 나왔던 만큼 이걸 처리해가지고 하루에 100톤씩 비록 수십 년 동안이기는 하지만 한다면은 매우 관리되고 통제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원전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 향후에도 원전이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오염수를 태평양이라든지 이렇게 공해에다가 배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해류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해류가 더군다나 지금 후쿠시마는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일본의 동부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먼저 하와이 쪽으로 간다라고는 하는데 또 일각의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해류의 온도의 변화가 있으면 방향이 바뀐다는, 물론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도 IAEA가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야당의 어떤 극단적인 비판과 저항을 정부는 오히려 IAEA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지렛대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후속 검증이라든지 또는 그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서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로시 사무총장 이 세계적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의 방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러다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기구적의 태생적 한계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자력과 핵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 북핵이라든지 이란 핵을 감찰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학자들이 보는 견지 안에서는 자기 기준 내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용인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전 세계의 해양 방류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다. 이번 사례를 비롯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 바다가 아무리 자정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무단 방류가 일반화되고 어떤 나라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우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IAEA 본인 스스로가 리포트 안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국내에서는 IAEA의 역할을 좀 더 한정적으로 규정 지을 필요가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라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앞으로
각 나라가 그렇게 해양 방류를 일반화했을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물어야 될 이유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그릇이 그 사무총장도 외교관 출신에 불과해요. 과학자도 아닙니다.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뭐 막신 탈레브가 얘기한 것처럼 저분들이 말하자면 11개국 전문가들이나 이 그 사무총장조차도 본인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스스로 자기의 영향력을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해양 방류를 해서 영향이 들어가느냐 있는 질문에 있어서도 본인들은 사실 영향이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위성공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동쪽에 있어서 우리가 늦게 온다 하더라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표명할 것이고 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해수욕철에서 여야가 너무 지나치긴 공방을 통해서 예. 해수욕장에 가서 편안하게 아직 방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 한 접시도 먹지 못하는 말하자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조금 어민이나 수산업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관광 가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또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를 물로 표현을 해서 논란을 일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IAEA는 장기간 모니터링 계속할 거고 안전성 검사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8월로 방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이론적으로는 언제라도 방류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IAEA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OK 사인을 IAEA가 보냈는데요. 실제로 IAEA 보고서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해양 방류도 문제이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수산물이라든지 환경 평가의 결론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과연 해양 생물에 대한 영양 실험 이것을 IAEA 보고서 내에 누가 주도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일본이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과학자는 아니지만 외교관 출신인 IAEA 사무총장이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기시다로서는 방류의 시점을 어디에 중거를 두고 있느냐면 일본 국내 여론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청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IAEA 보고서에 자기네들의 책임은 아니다. 일본이 최종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저도 좀 뜨악했습니다. 마치 또 여당 의원이 수조에 물을 퍼먹는 거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IAEA 사무총장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야당에게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중립적인가 이러한 그 의혹을 다시 한번 사게 되는데요. 예. 일단 그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의문을 갖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해양 생물의 문제, 또 어떤 언론인이나 또는 과학자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는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그러는데 해류가 물론 우리 쪽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야당이 또 뭘 실패했느냐면은 문제 제기를 할 때 과거에 괴담과 선전선동을 했던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일본의 방류를 문제 삼으려면 민주당이 뭘 문제 삼아야 되느냐면은 북한 핵이라든지 중국의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에 중국 쪽으로 배치돼 있는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건 쏙 빼고 이 문제만 가지고 저항을 하니까 당장 그로시 사무총장이 당신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북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익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면서 국익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정치권이 돼야 맞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아직 방류하지 않았고 하지만 여야가 지나친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오염수 투기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주 어쨌든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고 난 다음 주부터 이 기조는 좀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냉정하게 보면 이건 2021년 이후부터의 한일 간의 논의가 해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열렬하게 문제 제기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를 일본 정부에 강하게 얘기하고 IAEA의 2021년 그 논의를 넘길 때 문제 제기를 해서 더 깐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서로 간에 그 당시는 또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서 뭐 50일이면 제주도 온다, 뭐 200일이면 동해안까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서로 간에 여야 모두가 서로 입장이 반대되는 웃지 못할 그런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 어부들이나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쨌든 그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에 자기가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향후 국회와 정부가 따져갈 것이냐, 앞으로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도 논의를 할 때 이미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냐, 즉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또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지를 국회가 따지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안을 했고 뭐 정부 여당과 야당을 모두 만났으니까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지와 관련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이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이거 재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호의적인 지역구민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이해관계 지역구민이 양평 그리고 하남 외에도 이제 그 도로가 지나가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 절차 없이 갑자기 국토부 장관의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패닉 상태일 뿐만 아니라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명예로운 출구를 찾아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재추진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면서 민주당이 그 가짜 뉴스를 살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붙였는데요. 예.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예컨대 가정법적으로 살포한다 그래서 사과할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과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전제보다는 다른 명분과 어떤 정당한 이유,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토부 장관은 어쨌든 본인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의 한마디로 이렇게 판을 뒤집어 엎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 맞도록 본인이 행동을 했죠. 뭔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갑자기 놀란 듯이 백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뒤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방식은 뭐 내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혜롭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의한다든지, 저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어떤 정합성,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오해를 받게 되거나 예.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그걸 또 말하자면 행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들은 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양평군수 또 양평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1안과 2안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빠져나가야지. 혹은 더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그런 어떤 의혹의 문제를 안 했다는 걸 밝히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기 개인의 어떤 집안에 뭐 숟가락 얹듯이 빼듯이 그렇게 국가적 중차대한 예탁까지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어떤 행정을 제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앞으로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국토부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지화에 대한 재건의가 아니라 절차적 보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의 과잉 대응이다. 이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자적인 것으로 인한 오해를 받기보다는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야당에 할 말이 많습니다. 적어도 다수 야당이라면은 그 전국 운영에 일정 정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협조할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협치라는 용어가 상당히 무색해졌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왜 그러면은 양서면으로 예타까지 종결된 사안이 상당히 짧은 시간을 두고 강화 IC 그리고 강상 분기점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 매우 상세하게 일단 설명하는 작업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일단 이것이 15년이 넘어가는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1조가 훨씬 넘게 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양서로 하지 않고 강상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뭐에 그 강점이 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원안대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여야 간의 논쟁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 김부겸 전 장관의 집이 있다. 또 누구 집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 논쟁을 벌인다는 거는 지극히 총선을 의식한 정파적 싸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강화면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원래 처음에 이 판을 뒤집기 전에 원희룡 장관도 그럼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을 한 번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짧은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양평 군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국토부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이. 왜냐하면은 나라 돈이 들어가고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남 시민들도 또 하남 시민 나름대로의 청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가 합리적인 대안인지 출발점을 정해가지고 원안인 양서로 가되 인터체인지 즉 그 분기점은 강화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가 넓다 보니까 강화 아래로 가느냐 강화 위로 좀 가느냐의 차이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여당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속된다라는 확신을 지역 구민에게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물론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났는가 이안까지 그런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제 테러라고 할까요? 보완책이라 할까요? 여당이나 또 국토부가 다시 나서 가지고 이것이 어쨌든 아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양평에 내려면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가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방법. 원래 이 뜻은 두물머리 있는 그런 교통체증을 완화시킨다는 데 출발했지만 이야기가 가다 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보태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무엇이 더 어떤 저 땅이 원래 저 도로가 나와야 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절차를 정당화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어쨌든 지역 주민과 국민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 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의도 복개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히 부담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본인 혼자서 결정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부인을 악마화하는 것을 내가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적어도 장관이라면 프로답게 이거는 그런 어떤 것도 동인으로서 작동하지 않았고 철저히 양평의 어떤 그 입지라든지 양평 구민의 어떤 희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끝까지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다가 판을 뒤집음으로써 마치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점수를 따서 대선 후보로 우뚝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 김건희 여사와 가족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뒤집었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어쨌든 그 양평 군민들이 IC를 원하니까 IC와 함께 원안에 가까운 그런 추진을 하되 원희룡 장관은 말입니다. 장관으로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로 더 정치권으로 우뚝 서려면 뭔가 국민 전체 그리고 양평 국민들에게 야 정말 인상적이다 아니면은 정말 완전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기록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오히려 읍참마속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관직을 할 만큼 했다 그런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뭐 어쨌든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진영 논리 속에서의 이번 행동에도 의외로 잘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예. 아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전체가 그렇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국회에 돌아와서 다시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원희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간의 귀국 인사행보에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는데 이 두 만남이 성사될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생각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이낙연 후보가 예. 당내에서 일정 정도의 뭐 말하자면 이낙연 계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지도 체제를 뒤집을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 호남 전체가 여전히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은 안 돼, 이낙연은 돼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한다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나 또 호남들의 생각은 이재명도 문제가 있지만 이낙연도 아직은 안 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만남 자체가 그냥 만남일 뿐이지 큰 판에서의 민주당의 어떤 급격한 어떤 지형의 변화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따라서 이낙연 후보가 다시 이제 정치를 재개한다면 더 많이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당과 또 실제로 호남 분들과의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혁신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앞으로 더 당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장이 별로 크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께서 과연 TV 화면에 이재명, 이낙연 얼굴이 떴다 그럴 때 관심 있다, 참신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올드 보이즈 같은 그런 인상에 더해가지고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채널을 돌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 사람이 그러면 모여가지고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세요. 후쿠시마 또 뭐 양평 이렇게 주제가 많은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는 얘기가
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 많은 유권자들 속에는 야당이 좀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얼굴 자체가 좀 그렇게 참신하지 못한 데다가 뭔가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그렇게 소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혁신위에서 뭐 오합 지졸 같은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저희들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어떤 모습, 뉴페이스라 해서 꼭 나이가 젊은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요새 젊은 사람도 구태 같은 얘기들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 개혁, 그리고 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직한 말을 하는지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드러나지 않는데 느닷없이 전 대표, 현 대표 만나가지고 화면에 이제 투샷이라고 합니까? 별로 깊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한 주간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